땡 치고요. 그 다음에 몸을 풀었으니 목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술을 마시고 가끔 집에 들어가면서 동전 노래방에 가서 부르는 노래예요. 산다는 게 뭔지 고민만이 가득 찬 그대 좌절은 변기에 버려 텅텅 빈 지갑에 절망감은 두둑 찬 그대 나도 그 마음 알아 하지만 너의 가슴은 타오르고 있잖아. 이별의 아픔에 슬픔에 둘러싸인 그대 휴지에 코풀려 나죠. 낮은 성적표에 압박을 받고 있는 그대 나도 그땐 그랬어. 하지만 너의 가슴은 타오르고 있잖아. 때론 부딪혀봐 때론 울어도 마주친 시절은 거침없이 제껴봐. 때론 부딪혀봐 때론 울어도 마주친 시절은 앵콜은 시간 관계상 나가시기 전에 전화번호 주시면 제가 자기 전에 럴러바이로 약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목이 타서 혹시 물 한 잔 먹고 해도 괜찮을까요? 네. 다 마셨으면은 또 다른 장기를 보여주실 수 있었는데 예, 좋습니다. 여전히 뒷장이 아픈데 예, 몸도 풀었고 목도 풀었으니까 제 손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목관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다른 느낌이니까 준비 한번 하기 전에 손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용히 하고 준비한 곡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효섭입니다. 순박한 시골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먹과 풍류를 하는 남자분도 계셨죠. 어느 날 여인은 장터에 나가 구경을 하러 나갔는데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기타연주를 하고 있는 남성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남성분 역시 수많은 사이에 있는 사람 중에서 아리따운 여성을 발견하는 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이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아이도 갖게 되죠. 시간은 흘러 아이가 태어날 무렵 1909년 9월 7일 남자의 어머니이자 여인의 시어머니인 노인의 칠순잔치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9남매 중에 8번째였는데 자신의 형들, 누나들, 그리고 막내 동생, 그리고 사촌 형제들까지 명절도 아닌데 그런 대가족들이 모여서 신이 난 남자는 그만 취해버리게 되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빠. 그리고 그날 새벽, 그러니까 9월 7일에서 8일로 넘어가는 새벽 3시쯤, 여인은 배가 아파서 잠에서 깨게 됩니다. 이상함을 감지한 여인은 남편을 깨웠지만 남편은 좀처럼 일어나질 않았죠. 아침이 되어서 여인은 집 근처에 사는 언니네로 향하게 됩니다. 언니는 동생을 데리고 조산원에 가게 돼요. 금방이라도 애가 나올 것 같은 통증에 아파하고 있는 여인과 달리 조산원에서는 한참 멀었으니까 동네 한 바퀴나 돌고 오라고 하더군요. 아니, 배가 아파 죽겠는데 동네 한 바퀴. 다시 시간은 흘러서 저녁 때쯤, 저녁에 다시 간 조산원에서는 아침과는 달리 아이와 산모의 상태가 위험하니까 어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인은 집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인 성모병원에 갔습니다. 출산에 임박한 산모가 오자 병원이 분주해졌습니다. 잠시 침대에 누워서 산통을 뱉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와서 산모의 상태를 보더니 제왕절개로 아이를 꺼내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수강사 선생님의 생각은 달랐죠. 5분만, 아이가 곧 나올 것 같으니 5분만 기다려보자고요. 그리고 거짓말처럼 5분도 안 돼서 양수가 터지고 여인은 분만실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것이 바로 새벽 3시부터 시작된 진통으로부터 17시간 반 만인 저녁 8시 30분 1990년 9월 8일에 제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처음으로 안아보셨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으셨대요. 평탄하지 않은 삶이 어디 있겠냐만 태어남은 괜찮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혼자 있는 게 외로워 보이셨는지 남동생도 하나 낳아주셨어요. 세상에 어떤 형제가 안 그렇겠냐만 저는 동생하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컸어요. 물론 주로 제가 때리는 입장으로요. 그렇다고 어머니 속을 마냥 속썩이는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시장으로 장을 보러 나갈 때면 우와 맛있는 거 장난감 하는 아이들 시선에 꽂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참 바라보고 있으면 어머니께서는 돈이 없다고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말없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동생은 안 그랬거든요. 동생이 그냥 사진 떼까 그냥 들러 놓아가지고 그냥 사달라고 떼까필로 그냥. 그리고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맞벌이를 하셨는데요. 부모님께서 두 아이를 돌볼 방법으로 선택하신 방법은 바로 학원이었습니다. 미술학원을 다니기도 했고요. 띵띵띵띵 땅뚱땅 띵똥띵 피아노 학원도 다녔고요. 속셈 학원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밀레니엄 시대에 발맞춰서 컴퓨터 학원도 다니기도 했어요. 이렇게 밤 10시, 11시 그런 지루한 일상이 반복돼서였는지 제 초등학교 때의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는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으로 이름을 좀 날렸거든요. 이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메이플 스토리가 조금 빡센 게임이에요. 어느 날 PC방에 갔는데 메이플 스토리를 하고 있는 친구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이 게임을 레벨 30도 못 찍고 접게 될 거라고. 그래? 오케이 알았어. 한번 해보지 뭐. 이상한 오기가 발동됐어. 저는 그날부터 제 중학교 시절을 메이플 스토리와 맞바꿨다고 할 정도로 게임을 했어요. 방학 때는 하루에 라면 한 끼만 먹고도 게임을 한 적도 있었죠. 당시에 3차 전직이 막 업데이트 됐던 때였는데 전교생에서 3차 전직한 친구들은 저를 포함해서 몇 명 없었거든요. 3차 전직은 레벨 70을 찍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게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저희 학교가 두발 규정으로 인해서 제가 반삭을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마치 당시에 인기리에 방영하던 개그 프로그램의 캐릭터를 닮았어요. 나 띠리띠리야. 난 3살 때부터 기억을 잃었어. 너희들은 웃음을 잃었구나. 그 개그맨이 닮았다는 안문숙도 닮았다는 얘기를 덩달아 듣고 있었죠. 저는 사람들 앞에서 뭘 하거나 그런 사람들로부터 받는 시선들이 굉장히 민망하고 부끄럽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나다닐 때마다 다 띠리띠리라고 하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쯤 되면 사람들 앞에서 좀 웃겨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무고무 참! 눈이 많이 내린 날에는 맨발로 눈밭을 뛰어다니며 해조광을 자처하기도 했고요. 고등학교 졸업식 때는 하복을 입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문득 배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흉내내고 그 모습을 사람들이 좋아라 해주고 그러시고
곧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막연하지만 배우를 꿈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정말로 막연하기만 했죠. 예체능 과목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과목이었고 저희 집안은 그걸 뒷받침해 줄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옛날 시장으로 돌아가 어머니가 돈이 없다 하시면 맛없이 집으로 향하던 때고 그것처럼 배우의 꿈도 쉽게 접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08학년도) 수학능력 시험 당시 제 수능 등급 컷은 원수의 766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수능 등급 컷별로 보는 유머로 보는 그런 수능 등급 컷이 있었는데 언어 영역 7등급이면 눈뜬 봉사래요. 수리 영역 6등급이면 사고 기능이 결여된 무가치한 존재. 외국어 영역 6등급이면 무인도구 주자. 이런 성적으로도 대학은 가더라고요. 20살이 되고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보라색 머리 둘이 들어간다 쭉쭉쭉쭉쭉쭉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내 어깨를 봐. 탈골했잖아. 탈골. 그래서 그런지 20살 때 기억은 잘 나죠. 그리고 1학년을 마치고 유행처럼 군입대를 했습니다. 왼발 자 이거 태어나서 달릴로 왔다 주소 2010년 2월이었습니다. 저는 강원도 고성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강원도 고성은 우리나라 최동북부, 거의 북한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지역이었습니다. 저는 관측병으로서 임무를 수행했어요. 보병부대에 눈이 되어서 적군의 동태를 살피는 임무를 수행했죠.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테지만 군대라는 공간은 시간이 잘 가져 있습니다. 1,2병든 때야 선임들의 말을 수행하느라 빠르게 흘러갈 테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 넘쳐나는 시간 동안 책을 많이 읽은 것 같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파울로 코엘류, 귀용유소, 베르나르 베르베르, 히가시노 게이고 등등등등. 그렇게 수많은 이야기들을 읽어 내려가면서 문득 나도 한번 써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배우라는 꿈은 쉽게 접어버렸는데 작가라면 배우는 자기가 맡은 캐릭터를 열심히 해낼 뿐이지만 작가는 모든 캐릭터들을 창조해내고 세계관을 정립하고 관망하는 신처럼 부는 거라면 그래, 작가는 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 꿈도 막연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배우가 되겠다는 막연함과는 다른 막연함이었어요. 왜냐하면 작가 세계에서는 40살, 45살에도 등단을 해도
젊은 작가에 속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학교에 복학을 했습니다. 20살 때와 마찬가지로, 아니 그보다 더 열심히 술을 마시면서요. 친구들은 취업 전선의 스트레스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저는 태평하게 작가가 되겠다는 막연함으로 학교 생활을 보냈습니다. 물론 책도 틈틈이 읽으면서요. 그리고 더 이상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되는 졸업생 신분이 되었을 땐 겨우 5년이라는 시간밖에 지나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 하루 일과는 밤새 컴퓨터 게임을 하고 아침에는 그 다음 날에는 하루 종일 자고 저녁에 일어나서 겨우 한 끼를 해결하고 친구들이 술자리에 부르면 나가고 아니면 계속 컴퓨터 게임을 하는 일과였습니다. 가끔 책이 질리면 영화도 보곤 했어요. 나도 배우를 뚫고 샀는데 나는 소위 말하는 눈형 외톨이처럼 하루를 보냈습니다. 술자리에 나가면 항상 얻어먹기만 해서 그런 술자리도 제 스스로가 피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 스스로를 20년을 기다릴 자신이 있는데 제 주변의 가족, 친구들은 그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2017년) 새해가 밝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데 어머니께서는 대뜸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속 시원하게 배우가 되고 싶다고 혹은 작가가 되고 싶다고 말 한마디 못한 28살이었습니다. 당신께서는 자식이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생활 패턴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어나시기 전에 샤워를 하고 문 밖을 나섰습니다. 출근은 하지만 회사에 가지 않는 여느 실직한 사람처럼 밖을 나와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처럼 단원 모집을 하는 포스터를 발견하게 돼요. 단원 모집? 극장에 들어가는 건가? 아 그래! 후서아 너 배우가 되고 싶었잖아. 너 이제 30이야. 30 되기 전에 하고 싶었던 거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겠어? 그래. 그 TV에 나오는 영화 배우들도 영화 이전에 연극이라고 했어. 1시간 반이든 2시간이든 할 수 있는 그런 내공을 한번 길러보자. 그래. 극장에 들어간다. 무작정 포스터에 붙어있는 전화번호를 물었습니다. 통화 연결을 미하고 담당하는 친구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력서를 들고 한번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였어요. 막 손이 떨리고 심장이 막 두근두근 터져나갈 것 같아요. 제가 무대 위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그렇게 되는 거죠. 엄마 나 심장이 라고 엄마한테 말을 잘못했다가 바로 한적했던 병원에서도 심장이 아파서 왔다는 말 한마디로 어느 순간 제가 침대에 누워서 바늘을 꽂고 있더라고요. 심장 중요한 거예요.
어? 이렇게까지 할 건가? 이게 단순히 그냥 심리적인 요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정밀 검사를 받아보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결과는 당연히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연극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한 작품은 아동극이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크루지 삼촌! 그 얘기 들었어요? 간밤에 어린 소녀가 얼어 죽었다나 봐요. 공장에 갔다면 집으로 데려 들어왔을 텐데. 어제는 너무 추워서 아무도 들어오질 않았잖아요. 죽어서라도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삼촌도 내일 집에서 혼자 있지 마시고 저녁 식사는 저희 집에서 하도록 하세요. 성탄절은 가족들이랑 같이 해야죠. 삼촌, 등급을 올려주신 지 3년도 넘었는데요. 등급 좀 올려주시. 알겠어. 일하러 갈게요, 삼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배운 적도 없고 무대 위에 설 거라는 상상도 못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연기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배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 안 해요. 안 한다고요. 하지만 암기가 거치듯 뭔가 선명해지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예술. 난 이 일을 해야겠다. 누구는 글을 쓰고 누구는 그 이야기에 음악을 만들고 누구는 또 그 음악에 맞는 노래를 불러주고 어울리는 그림을 그리고 조각품을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관객에게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밤새 고민하고 그렇게 나온 결과물을 관객들에게 보여줬을 때의 그 쾌감. 난 이 일을 해야겠다. 그렇게 첫 성경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3타임, 일주일에 6번. 그렇게 한 달을 80회 가까이 무대 위에 오르고 있었지만 성인극을 한다는 부담감은 또 다른 차원의 부담감이었어요. 하지만 열심히 준비를 했죠. 선경 작가의 광야의 물고기 서운이었습니다. 빵! 뭐라는 거야? 난 당최 시끄러운 건 딱 질색이라서. 그리고 나에게 왜 이래라 저래라? 어? 뭐야 지금 떨고 있는 거야? 떠는 건 악당들이 하는 짓이야. 저기에서도 그러고 쓰나? 다시 총을 들어. 떨지 말고. 그렇지. 자, 그럼 지금부터 셋을 세는 거야. 하나. 그리고 정의의 사도 존의 추악한 민낯이 들어가. 자, 시간 됐어. 셋! 빵! 이제야 끝났군.
위선으로 얼룩진 이 더러운 마을이 이 빅터의 손에 의해 깨끗해졌어. 더러운 고양이들, 위선자들, 이제부턴 착하게 죄를 지으라고. 응? 걱정하지 마. 이 마을은 이제 빅터의 마을이 되었으니까. 정신없이 뭔가 지나갈 땐 뭐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냥 뭐가 휙 지나갔다고. 제 첫 성인극이 그랬습니다. 그때 어떤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연극을 계속 하는 이유는 아쉬움으로 남은 무대가 다음에는 더 잘할 거라는 기대와 희망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다음을 기다리는 거라고요. 저에게도 다음에 무대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들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인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충무 교수님의 그대 이름은 아빠. 원제는 아빠는 새가 아니다라는 작품이었어요. 기러기 아빠인 신주류가 역할 대행 서비스를 받으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였죠. 전국!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노래자랑 가족 여러분들, 해외 동포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더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들, 국군 장병 여러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대전 대용동에서 스케이터 코프를 광덕하고 계시는 관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외의 남자 숭의 인사드립니다. 저는 방금 보여드린 숭애를 비롯한 여러 멀티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제가 이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공연을 한다는 것에 겁을 먹어서 공연을 망칠 뻔한 기억 때문이에요. 뭘 못하겠더라고요. 사람들 앞에 나가서 뭘 한다는 거예요. 그때 또 어떤 선배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배우가 가져야 될 덕목은 뻔뻔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성인극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대가 무서워서라기보다 아동극과 성인극이 병행되는 일정 속에서 바빠졌기 때문이었어요. 극단 레파토리의 어떤 신작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아, 임금님! 벌거벗은 임금님을 하기도 했고요. 나쁜들에 나오는 맥시머스 말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열려라 참깨!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의 알리바바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주인님, 노트르담의 꼽주의 화지모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9월) 이렇게 성인극을 한 편도 못하고 올해가 가나 하던 그 시점에 극단 대표님께서는 한 달 반 정도의 장기 공연을 하신다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김용숙 작가님의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자동화되어가는 이 빨래방에 굳이 세탁소를 고집하는 강태국과 그 주변 인물들로
을밀두가 벌어지는 에피소드였어요. 저는 그 세탁소에 옷을 찾으러 오는 안유식 역할을 맡았었죠. 미안하오. 우리 어머니가 병이 오래되셨다는데 뭐 오늘을 넘기기가 힘들다 이 말이죠. 건강하실 때 두루두루 분배도 하고 일러도 주고 해줘야 될 일을 말 많이 못하고 덜커덕 품을 맞으셔가지고 말이에요. 아니 저렇게 식물인간으로 누워서 지내시다가 뭐 오늘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무슨 생각이 나셨는지 세탁 간신히 이렇게 두 마디 하시고 입을 탈상 못하시니 이거 너 있네. 이제 가신다고는 해야겠고 남은 재산 보존하는 게 이 장남의 알았다. 그 자식들 된 도리가 아닌가 이 말이죠. 세탁 하신 걸로 봐서는 이 세탁소에다 뭘 하시긴 한 것 같은데 그럼 도통 모르겠다 이 말이지. 어? 처음이었어요. 내가 왜 했지? 뭐라는 거지?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무아지경의 상태인가? 하지만 극단 대표님께서는 그 무아지경의 상태로 빠지는 걸 경계하라고 하셨어요. 배우는 무아지경에 빠진 것처럼만 보여야지 진짜로 무아지경에 빠지게 되면 사고로 건질 수 있으니까요. 저는 연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글을 쓰고 싶다는 꿈도 가지고 있어요. 제게 소원이 있다면 제가 쓴 글로 연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그 소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그녀의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 마지막으로 그녀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얀 면사포를 쓰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미래를 상상하며 미소 짓는 그녀의 모습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녀와 함께할 사람이 내가 아니라 다른 어떤 누군가 사실을. 그녀를 향한 분노보다 지금도 남아있는 열렬함이 더 컸기에 진심으로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기라도 하듯 날씨는 맑음 청명한 하늘이었습니다. 2월의 청명한 하늘 어느 날 저는 오늘 그녀를 만나러 갑니다. 나의 기억 속에 박제시켜 놓은 채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불멸의 존재로 살아온 그녀를 떠나보내며 그 안에 갇혀 지내온 저 또한 떠나보내려 합니다.
잘 가라! 나의 소녀, 나의 청춘, 나의 사랑. 서울로 가는 대절버스 기사 아저씨가 탈지 말지에 대해 물어봅니다. 어쩌면 이 버스를 타고도 그녀를 만나지 않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행복에 가득 찬 그녀의 모습보다 저와의 이별의 순간에 엉망이었던 그 모습을 간직한 채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만 피고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일까? 20살의 미연에게로 가는 것일까? 아니면 그녀 안에 있는 20살의 나를 확인하러 가는 것일까? 달리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매화꽃에 사람들이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떤 낯선 여성이 옆에 앉아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옆 사람이 너희를 그녀는 미연의 고교 동창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미연과 얽힌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며 정신없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며 그녀 이야기에 빠졌습니다. 그녀 역시 밖에 보이는 매화꽃에 신이 나서 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봄이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제게도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 김윤석이었습니다. 리오리 말하길 미래에는 누구나 15분간 유명해질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미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3번의 15분을 보냈습니다. 배우로서 제 재주를 보여드린 15분, 인간으로서 제 인생을 말씀드린 15분, 그리고 배우가 된 제 자신의
모습으로 함께 하시고 전 이미 유명해졌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덕분에요.